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박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1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네, 어머니. 32년 만이네요. 도연의 차가운 미소가 작은 김밥 가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서리빨이 서려 있었습니다. 32년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이제 폭발할 준비를 마쳤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도연은 그 떨림을 억누르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도연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오랜 준비의 결과였어요. 3시간 전 퍼스트 클래스에 몸을 맡긴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입에 댔습니다. 18년산 맥켈란의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어떤 것도 가슴속 화염을 식힐 수는 없었죠. 아무리 편안한 좌석이어도 마음만은 지옥불처럼 타올랐어요.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3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파고든다는 표현도 맞지 않죠? 사실 그 기억은 단 하루도 그의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5살 아이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죠. 박은숙. 자신을 낳고도 버린 그 여자의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입양 기간의 차가운 복도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절망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죠. 5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젠장. 도연은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지만 도연에게는 복수의 무대로 향하는 신호탄으로만 느껴졌죠. 왜 나를 버렸어? 왜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왜 나는 지옥에서 살아야 했어? 미국의 입양 가정에서 겪은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아버지의 주먹이 얼굴을 가격하던 순간, 양어머니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소리치던 목소리, 학교에서 고아라며 손가락질하던 아이들의 얼굴까지요. 제 부모도 진짜 싫어서 버린 거 아니야? 아이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요. 도연은 지금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 겪었던 지옥에 비하면 말이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점은 하나였어요. 박은숙. 32년을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성공했어. 억만장자가 됐어. 모든 걸 가졌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대표님, 곧 착륙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검은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복수? 오직 그것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박은숙,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난 당신을 찾아냈어. 이제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줄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절망이 뭔지, 지옥이 뭔지. 도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32년간 쌓인 분노가 이제 폭발할 준비를 마쳤어요.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지만 진짜 착륙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복수라는 이름의 추락이 말이죠. 박은숙.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도연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예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그리고 32년 만에 복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을 벗어난 검은색 벤츠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2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설렘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대표님, 부산까지는 약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과거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거든요. 32년 전 5살이었던 도연에게 세상은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려주며 말했죠. 도연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양기관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울었지만 도연은 울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 도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5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도연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을 밟았어요. 새로운 부모님이라며 나타난 건 중년의 백인 부부였죠. 처음엔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단아. 그들은 도연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이란 이름조차 빼앗아 버린 거였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양아버지 마이클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양어머니 수자는 도연을 귀찮아했어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왜 데려왔을까? 수잔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그보다 훨씬 큰 아픔을 겪어봤거든요. 학교는 더 지옥이었어요. 제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야. 아시아인이라서 더 이상해. 아이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매일 이어졌죠. 점심시간엔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먹어야 했어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앉아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 도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의 씨앗이었죠.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양부모의 폭언은 계속됐고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그 여자 앞에 나타날 거야. 그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17세에 하버드 조기 입학. 도연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던 그 순간에도 기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양부모는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엄마가 있었다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도연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독이 될 뿐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창업했어요. 20대 중반에 첫 번째 회사를 매각하며 백만장자가 됐죠.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30대에 들어서면서 두 번째 회사를 세웠고 이번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포브스지 표지에도 실렸고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도 했죠.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복수였다는 걸 말이죠. 박은숙.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가슴속 불꽃이 다시 타올랐어요. 대표님, 2시간 후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기사의 말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2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이제 폭발할 시간이었어요. 박은숙, 당신이 32년 전에 버린 그 아이가 이제 당신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도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32년은 충분히 차가워질 시간이었어요. 검은 벤츠는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32년간의 분노를 품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복수의 서막이 이제 진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부산 서구 아미동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도연이 탄 검은 벤츠가 이 초라한 동네에 나타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도연은 기사에게 짧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이 동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32년 만에 밟는 한국의 골목길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냄새가 났어요.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 그리고 세월이 배어있는 습기 냄새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도연은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어. 골목 모퉁이를 돌자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향김밥이라고 쓰여진 플라스틱 간판은 색이 바래서 글씨를 알아보기도 힘들었어요. 간판 한쪽 모서리는 깨져 있었고 전구 몇 개는 나가 있었죠.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더욱 초라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와 플라스틱 의자들, 벽에는 노랗게 변색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 여자가 일하고 있다고? 도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딘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거의 바닥을 기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복수야.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에어컨도 없어서 답답했고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은 기스투성이었고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어요. 벽에 붙은 달력은 3개월이나 지난 것이었죠.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아마 생활비도 빠듯할 거예요.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는데 걸음걸이가 느리고 무거웠죠. 도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3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여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주방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61세의 박은숙. 도연의 친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등은 구부정했고 앞치마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죠.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내 어머니라고? 어서 오세요. 박은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어색했죠. 그녀는 도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5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37세 성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32년 동안 상상해온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초라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뭔 상관이야? 김밥 하나 주세요.
도연은 가장 평범한 메뉴를 주문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겨진 도연은 가게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 낡은 가구들, 심지어 깨진 그릇까지 모든 게 궁핍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주방에서 김밥을 만드는 박은숙을 훔쳐봤어요. 허리를 구부린 채 재료를 써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하지만 도연은 그 감정을 빠르게 눌러버렸어요. 동정할 필요 없어. 자업자득이야. 몇 분 후 박은숙이 김밥을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이 도연 가까이 오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때 이 손이 자신을 어루만져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박은숙은 짧게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말을 걸었죠.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박은숙은 잠시 멈춰서서 도연을 바라봤어요. 네. 몇 년 됐어요. 그녀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왜인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도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싱거웠지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계획대로 하는 거야. 김밥을 다 먹고 계산을 마친 도연은 가게를 나섰어요. 안녕히 가세요. 박은숙의 인사를 뒤로 하고 문을 열었죠.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가게를 나선 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2년 만에 다시 본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도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지켜볼 거야. 검은 벤츠로 돌아가는 도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예상과는 달랐지만 복수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박은숙,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막 시작된 거였어요. 3일이 지났어요. 도연은 다시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더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죠. 너무 튀지 않으려고 신경 썼거든요. 김밥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방울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일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바래진 메뉴판, 깜빡이는 형광등까지. 하지만 이번엔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이 라면을 먹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도연은 그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박은숙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도연을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이시네요. 그녀가 도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네, 음식이 맛있어서 다시 왔어요. 이번엔 떡볶이 주세요. 도연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은숙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거든요. 박은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작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았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도연을 확인했어요.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뭔가 숨기는 게 확실해. 가슴속에서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몇 분 후 박은숙이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맛있게 드세요.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더 작았어요. 사장님이세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렸어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셨죠? 가족분들은요? 도연의 질문에 박은숙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가족은 없어요.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죠. 저는 혼자 살아요. 박은숙은 서둘러 대답하고는 바로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분은 안 계세요? 도연의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박은숙의 몸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야. 도연은 확신했어요. 박은숙의 반응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요즘 가족끼리 연락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도연이 말을 이어가자 박은숙이 갑자기 돌아봤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박은숙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도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죄송해요. 그냥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로우실까 봐서요. 도연은 일부러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내심으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죠. 박은숙은 한동안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일어나며 계산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자 가게에는 도연과 박은숙만 남게 됐죠. 갑자기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이 들렸죠. 박은숙은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도연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진 적이 있어서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실의 일부를 섞어서 말이죠. 박은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박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죠. 도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확실해. 이 여자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박은숙을 보며 도연은 확신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할게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압박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적당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도연의 말에 박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게를 나선 도연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오늘의 관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은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겠어.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박은숙의 과거를 하나씩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3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든 걸 알아낼 거였어요.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부산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박은숙의 과거를 파헤칠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네, 김정숙이라는 분 맞습니다. 32년 전 박은숙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죠. 핸드폰 너머로 개인 조사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 도착하실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분 후 카페 입구로 6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김정숙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연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정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은숙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 찾으신다고 했던데. 네, 개인적인 일로 박은숙 씨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연은 일부러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말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김정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숙이, 참 오래된 이야기네요. 김정숙은 먼 산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뜨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32년도 더 된 일이니까. 우리 둘 다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손가락이 다 굳어질 정도로 힘들었죠. 김정숙의 목소리에 그때의 고생이 묻어났어요. 은숙이는 참 조용한 애였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격이나 가정 상황 같은 건요. 도연의 질문에 김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정 상황이라. 그거 참 말하기 힘든 이야기네요. 은숙이 남편 말이에요? 김정숙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 사람,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했죠. 도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은숙이를 때렸어요. 얼굴에 멍이 안 든 날이 없을 정도였죠. 김정숙의 말에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공장에 와서도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고 애썼는데 다 티가 났어요.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며칠 못 나온 적도 있었어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은숙이가 말리더라고요. 더 맞을까 봐서요.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었다니. 5살이었던 자신도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김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은숙이한테 애들이 있었거든요. 어린애들이. 남편이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댔어요. 특히 술 먹고 와서는. 김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기억이었던 거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은숙이가 결국 결심을 했어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아이들을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야 애들이 살 수 있다고. 아이들을 보내기로?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양 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김정숙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순 없잖아요. 지켜주려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한 거였다고? 도연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32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순간 흔들렸죠. 그날 은숙이가 공장에 와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김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애들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 다음부터는 은숙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김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맨날 멍하니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하고 이혼했죠. 아이들도 없는데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모든 게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몇 명이었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이었어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여자애.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에게 누나나 동생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했어요. 5살이었으니까 당연했죠. 둘 다 같은 날 보냈다고 했어요. 따로 보내면 더 힘들 것 같다고. 김정숙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은숙이 얼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32년 동안 원망해왔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말인가요?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김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감사 인사를 했죠.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김정숙이 떠나고 혼자 남은 도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이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누나나 동생은 어디에 있을까? 나처럼 입양된 건가? 아니면 도연의 마음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복수해야 하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직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더 파악해봐야 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정숙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특히 그 남편이라는 자가 정말 어떤 놈이었는지, 그리고 박은숙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지. 김정숙과의 만남 후 도연은 호텔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은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변명에 불과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개인 조사원이 보내온 추가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박은숙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32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대출, 연체, 이자, 연장. 끝없는 빚의 굴레였죠. 설마 이 모든 게 진짜일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MK캐피탈이라는 사채업체와의 거래 기록이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MK캐피탈이라는 업체 조사해봐.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은숙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냥 무능해서 당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 비서로부터 온 첫 번째 보고서는 놀라웠어요. MK캐피탈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래도 박은숙이 돈을 빌린 건 사실이잖아.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이 험하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닌가? 너무 순진했던 거지.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파봐.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알고 싶어. 복수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알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받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MK캐피탈은 자녀 찾기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절망한 부모들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가짜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액을 받아왔던 거죠. 박은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 전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을 때 이들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가짜 정보만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신에 대한 가짜 정보 때문에 박은숙이 더 큰 절망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먼저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기를 당한 건 불쌍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의 결과 아닌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도연은 MK캐피탈이 정말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복수 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도연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MK캐피탈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10층짜리 번듯한 건물이었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박은숙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다들 자업자득이겠지. 상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자도 못 갚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가족들한테 알려야겠는데요? 직원의 협박에 한 중년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봤어요. 저렇게 당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잘못이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산 거야. 동정심보다는 차가운 판단이 앞섰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상담을 신청했어요.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서요. 직원들의 사기 수법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상담 과정에서 도연은 여러 함정을 발견했어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서류들, 하지만 작은 글씨로 숨겨진 악독한 조항들. 일반인들은 속기 쉬운 수법들이었죠. 역시 그렇군. 도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박은숙도 이런 수법에 속은 거겠지.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실력 부족이야. 도연은 차갑게 건물을 나섰어요. 사채업체가 악질인 건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박은숙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든 아니든 우리를 버린 건 변하지 않아. 호텔로 돌아온 도연은 개인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MK캐피탈도 함께 처리하자. 박은숙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하지만 주목적은 여전히 박은숙에 대한 복수였어요. 사채업체까지 무너뜨리면 박은숙이 더 절망할 거야.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의지할 곳도 없어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박은숙이 사기를 당한 건 불쌍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신들을 버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동정할 이유는 없어. 이제 더 정교하게 계획해야겠어. 도연은 책상에 앉아 복수 계획을 수정했어요. 박은숙과 MK캐피탈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려나갔습니다. 박은숙의 현재 일상도 더 자세히 조사해봐. 도연은 완벽한 복수를 위해 모든 정보가 필요했어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 게 가장 충격적일지 계산해야 하거든.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박은숙이 3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고생을 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곧 직접 만날 시간이야. 도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32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도연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책상 위에는 박은숙의 일상을 정리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동선, 습관까지 모든 게 파악되어 있었죠. 이제 정체를 밝힐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32년 전 5살 아이는 이제 37세 성공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분노는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늘이 그 여자에게 진실을 보여줄 날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나? 도연이 개인 비서에게 확인했어요. 네, 대표님. 김밥가게 주변 상황도 파악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시간대도 계산했습니다. 도연은 박은숙이 가장 충격받을 상황을 계산했어요. 손님들이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정체를 밝히면 그녀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을 거였습니다. 완벽한 복수 무대였어요. 32년을 기다렸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그 여자 얼굴에서 절망을 확인할 거야.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오후 1시 도연은 김밥 가게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가장 많을 시간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은숙을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 고향김밥 앞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거든요. 후회는 없어. 유리창을 통해 안을 살펴봤어요. 테이블 4개 중 3개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은숙은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문에 달린 방울이 울리며 도연이 들어갔어요.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계속했지만 곧 이 평범한 공간이 충격의 현장이 될 거였습니다. 박은숙이 주방에서 나와 도연을 봤어요. 또 오셨네요. 그녀는 도연을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요. 도연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도 잘 볼 수 있고 박은숙도 도망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도연은 일부러 평범하게 주문했어요. 박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주변을 살폈어요. 중년 부부가 한 테이블에, 혼자 온 아저씨가 한 테이블에, 젊은 여성이 마지막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몇 분 후 박은숙이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었죠.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에 손대지 않았어요. 대신 박은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혹시 32년 전쯤에 아이를 키우신 적이 있으시죠? 도연의 질문에 박은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슬금슬금 이쪽을 보기 시작했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입양기관에 보내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도연의 말에 박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 박은숙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5살짜리 남자아이를 기억하세요? 도연의 말에 박은숙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어떻게 그걸?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을 버린 그 여자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드디어 32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요. 박은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박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2년 전에 입양기관에 맡기신 그 아이 말이에요. 도연의 말에 박은숙이 벽에 더 바짝 붙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32년간 품어온 분노가 이제 폭발할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고? 박은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흘러나왔어요. 네, 어머니. 32년 만이네요. 도연의 차가운 대답이 가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은숙이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어요. 다른 손님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에 말을 잃었습니다. 32년 동안 잘 사셨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숙이 벽에 등을 기대며 온몸을 떨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중년 부부가 수군거렸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젊은 여성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혼자 온 아저씨는 아예 얼어붙어 있었고요. 놀라셨나요? 당신이 버린 그 5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입양기관에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본 그날이요. 도연아, 정말 도연이구나. 박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럴 자격 없어요. 32년 전에 그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중년 부부가 조용히 일어나 돈을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2년이에요. 3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양부모한테 맞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매일 밤 당신을 원망하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은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도연이 명함을 꺼내 박은숙 앞에 던졌어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억만장자 CEO가 됐어요. 당신 없이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박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 술만 마시면 너를 때렸잖아. 그런 변명은 이미 다 들었어요.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 조사했거든요. 당신 남편이 어떤 놈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다요. 뭘 알고 있다는 거니? 박은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절망적인 얼굴로 변했습니다. 폭력, 도박, 빚 사채업자들 다 알아요. 도연이 하나씩 세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입양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떤 이유든 저를 버린 건 변하지 않아요. 난 매일 널 그리워했어. 박은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루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밤마다 꿈에서 널 봤어.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 남자한테서 지켜주고 싶었어. 박은숙이 바닥을 기며 울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말 없었어. 견디다 못한 손님들이 모두 가게를 나갔어요. 이제 도연과 박은숙만 남았습니다. 낡은 형광등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찾으려고 했어. 돈 빌려서까지. 박은숙의 말에 도연이 잠깐 멈췄어요. MK캐피탈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조사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사기당한 걸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박은숙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더 고생시켰구나 싶어서. 도연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실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는 진심은 달랐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가? 그래도 도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32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박은숙이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어요. 원망해도 돼. 미워해도 돼.
하지만 제발.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32년간 단순했던 분노가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느끼지만 32년간의 상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완전히 나가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박은숙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지마. 도연이 문 손잡이를 잡고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나? 도연의 마음속에서 32년간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문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이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박은숙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박은숙이 얼굴을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있었다면 절대 그런 선택 안 했어.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했는데. 그날 밤, 네 아빠가 너를 병원에 보낼 정도로 때렸을 때 박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 이러다가 정말 너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도연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픈 몸으로 병원에 갔던 기억, 어머니가 울면서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 오히려 더 위험해질 뿐이었고. 박은숙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도망갈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마지막 밤에 너를 안고 밤새 울었어. 박은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어떻게 하면 널 살릴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 그럼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정숙이 말했던 또 다른 아이가 궁금했거든요. 다른 아이? 박은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기억하는 거니?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도연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제가 5살이었으니까 기억이 희미해서. 그래, 네 동생이 있었어. 박은숙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3살짜리 여동생. 너를 정말 좋아했는데. 동생이 있었다고요? 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있었다니. 너희 둘을 함께 보낼 수는 없었어. 입양하려는 가정에서 둘 다 받아주지 않았거든. 박은숙이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로 보낼 수밖에. 동생도 어디론가 보냈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2살 어린 동생도. 그 아이가 너를 찾으면서 울었어. 박은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오빠 하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살 동생이 자신을 찾으며 울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단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박은숙이 간신히 말했어요. 밤마다 꿈에서 너희를 봤어.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15년 전부터는 정말 찾으려고 노력했어. 박은숙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너희를 찾는다고.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32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자신들을 그리워했는지 느껴졌거든요. 복수심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은숙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날 버린 게 맞나? 도연의 32년간 확신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한 거야. 분노, 그리움, 안타까움, 죄책감. 도연의 가슴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32년간 단순했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연이 어렵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가지마. 박은숙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제발, 다시는 못 볼까봐.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혼란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문이 닫히며 도연이 가게를 나왔어요. 박은숙의 흐느낌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차가운 바람이 도연의 얼굴을 스쳤어요. 32년간 품어온 분노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였나? 도연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복수를 하러 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모든 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가게에서 멀어져가는 도연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32년간의 확신이 무너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 김밥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부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2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방향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였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김밥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은숙이 조심스럽게 나와서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박은숙이 도연을 향해 걸었어요. 떨리는 다리, 불안한 마음. 하지만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박은숙이 뒤에서 불렀어요.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박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 먹고 가.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7세 남자가 5살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엄마. 도연이 박은숙에게 안기며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박은숙이 도연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 도연은 울면서 생각했어요. 난 그냥 엄마가 그리웠던 거야. 집에 가자. 엄마가 밥 해줄게. 박은숙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년 만에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김밥가게로 향했어요. 도연의 발걸음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김밥가게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32년 만에 진짜 모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은 매일 김밥가게에 와서 박은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32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도연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렸어요. 박은숙은 아직도 꿈만 같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뭘 제일 많이 그리워했니? 박은숙이 김밥을 싸면서 물었어요. 김치찌개요. 그리고 어머니. 도연의 대답에 박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연이 가게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체 이자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MK캐피탈 관련 자료 정리 끝났어? 도연이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네, 대표님. 법무팀에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집단소송 준비하고 언론에도 제보해. 이런 업체들을 뿌리 뽑아야 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놈들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도연이 가게로 돌아와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은숙이 앞치마를 벗고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채업체 문제 제가 해결할게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런 놈들한테 시달리지 마세요. 괜찮겠니?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인데. 박은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도연이 명함을 다시 보여줬어요. 이 정도 업체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틀 후 MK캐피탈 본사에 경찰과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불법 사채업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김태수, 수십 년간 서민들을 울린 죗값을 치러라.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태수 대표가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어요. 부산 지역 대형 사채업체 일당 전원 검거. TV 뉴스를 보던 박은숙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15년 동안 어머니를 괴롭혔잖아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 빚은 모두 무효가 될 거예요. 불법이었거든요. 정말이니? 박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15년간의 고통이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낡은 가게 말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도연이 부동산 매물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박은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 가게에서 32년 동안 널 그리워했는데 여기가 좋아. 그렇다면 이 가게를 새로 꾸며드릴게요. 도연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시설도 바꾸고 메뉴도 늘리고. 그런데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생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 이야기구나. 박은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아이도 찾고 싶어. 정말 찾고 싶어. 이름이 지은이에요? 도연이 물었어요. 박지은. 3살 때 보냈으니까 기억도 못할 거야. 제가 찾아볼게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2년 전 입양 기록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예요. 이미 미국 최고의 수소문 전문가들을 고용했어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입양 기록, 출입국 기록, 모든 걸 추적할 겁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박은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32년 동안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꼭 찾아낼게요. 우리 가족이니까. 도연이 박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완전한 가족을 만들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1993년 부산 지역 입양 기록, 해외 입양 리스트,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대표님, 1993년 캐나다로 입양된 한국 여아 중에 나이가 맞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봐요. 이름, 입양 가정, 현재 상황까지 모든 걸 파악해봐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동생의 행적을 찾아낸 것 같아요. 박은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32년 만에 두 자녀를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연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32년간 행방불명이었던 동생 지은의 흔적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있나요? 도연이 캐나다에 있는 조사 전문가와 통화했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원의 목소리에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여성이 최근 몇 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도 매우 관심이 많아서 한국 음식 만들기 클래스도 듣고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봤어요. 35세의 아름다운 여성이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은숙을 쏙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양부모인 존과 메리 부부는 매우 좋은 분들입니다. 조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지은 씨의 한국 문화 관심사를 적극 지지해주고 계시고요. 도연이 조사 자료를 들고 김밥 가게로 향했어요. 박은숙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32년 만에 듣는 동생 소식, 그것도 이렇게 희망적인. 어머니, 지은이를 찾았어요. 도연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은숙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박은숙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울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우리 막내가. 그런데 어머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도연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한국어를? 정말? 박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대요. 그럼 우리를 그리워했다는 거니? 박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이 가요. 도연이 박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캐나다로 가서 지은이를 만나요.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를 원할까? 박은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32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건 우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가는 거니? 박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번 주 안에 출발해요. 32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도연이 즉시 여행사에 연락했어요. 토론토 직항편으로 2명 예약해 주세요. 32년 만에 가족 상봉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까? 박은숙이 옷장을 뒤지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도 준비해야겠어. 32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을까? 박은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박은숙이 지은의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다니. 우리 피가 흐르고 있는 거구나. 동생, 정말 동생을 만나게 되는구나. 도연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5살 때 헤어진 3살 동생이 이제는 35세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요. 지은이에게 미리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도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는 게 좋겠어. 놀라게 해주고 싶어. 박은숙이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챙겼어요.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 기억날까? 32년 전 3살 지은이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가게는 며칠 쉬어야겠네. 박은숙이 가게에 휴무 안내문을 붙였어요. 32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갑니다라고 쓰고 싶었지만 그냥 가족사로 인한 휴무라고 적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지은이를 만나는구나. 박은숙이 잠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32년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될 거야. 도연도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복수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 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도연과 박은숙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32년 만에 떠나는 가족을 찾는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지? 박은숙이 비행기에 앉으며 물었어요. 현실이에요, 어머니. 이제 진짜 새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32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기 위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처럼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어요. 곧 만날 지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랑은 32년의 시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연과 박은숙이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어요. 박은숙은 내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만날 딸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일 우리 지은이를 만나는구나. 박은숙이 호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도연과 박은숙이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 박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안 어딘가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은 씨를 찾고 있는데요. 도연이 영어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 지은? 지금 3층 병동에서 근무 중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은숙이 거울을 봤어요. 내가 너무 늙었나? 지은이가 알아볼까? 32년이라는 세월이 어머니를 많이 늙게 만들었어요. 저기 있어. 도연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 동양인 여성을 가리켰어요. 박은숙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5세의 지은이 환자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은숙을 닮은 이목구비, 온화한 미소,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도연과 박은숙이 천천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갔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뭔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은 씨인가요? 도연이 영어로 물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한국어 할 수 있어요? 박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물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네. 조금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지은이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뭔가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당신과 헤어진 오빠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지은이 그 단어를 반복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떠오르던 그 단어였거든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 박은숙이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 박은숙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32년 전 사진들을 꺼냈어요. 5살 도연과 3살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 박은숙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이게 나인가요? 지은이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바라봤어요.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였구나. 지은이 도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떠올랐던 그 따뜻한 기억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지은이 박은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머니시죠?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지은이 맞아. 박은숙이 지은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32년간 그리워했던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박은숙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우는지도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지은이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응, 네 오빠야. 32년 동안 널 찾았어. 도연도 함께 안기며 32년 만에 세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병원 복도에 서서 울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찾고 있었나 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은숙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널 떠나보낸 거 평생 후회했어.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지은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양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 잘 키워주셨어요. 지은이 근무를 마치고 세 사람이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32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 핸드폰으로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치찌개,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박은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어. 네가 좋아할 거야. 한국에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거지. 우리 집에. 도연의 말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2년 만에 진짜 완전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도연과 박은숙 그리고 지은이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은이 32년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나라구나. KTX 안에서 지은이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박은숙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보지 못한 32년이야. 부산역에 도착한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가 나요. 응, 우리 고향이거든. 네가 태어난 곳이야. 박은숙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가 32년 동안 살던 곳이에요? 지은이 낡은 김밥 가게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작지만 정겨운 가게였습니다. 고향 김밥이라는 간판이 따뜻해 보였어요. 어서 와, 우리 집에. 박은숙이 지은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 주방, 테이블 하나하나를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매일 김밥을 만들었어요? 지은이 주방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응, 너희들 생각하면서 매일 여기서 일했어. 세 사람이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지은아, 뭘 만들어 보고 싶어? 캐나다에서 배운 김치볶음밥이요. 한국 김치로 만들면 어떨지 궁금해요. 어머, 은숙이 딸이야? 김치가게 아저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32년 만에 찾았어요. 박은숙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지은이 서툰 솜씨로 김밥을 말고 도연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박은숙이 두 자녀를 지켜봤습니다. 이건 캐나다 스타일이에요. 지은이 자신만의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치즈와 베이컨을 넣은 독특한 버전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도연이 지은의 김치볶음밥을 먹고 감탄했어요. 이거 메뉴에 추가하자. 지은이 김치볶음밥으로.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사람이 많네. 아, 저희 가족이에요. 박은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32년 만에 찾았어요. 박은숙이 손님들에게 지은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여긴 제 아들이고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세상에, 정말요? 드라마 같은 일이네. 손님들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났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지은이 서툴지만 열심히 주문을 받고 도연이 계산을 도와주고 박은숙이 요리를 했어요. 32년 만에 진짜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32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야. 박은숙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세 사람. 김치찌개, 김밥, 지은이 만든 김치볶음밥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 맛이었구나. 지은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릴 때 기억 속 그 맛이에요. 32년 전에 복수하려고 왔는데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거였나 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은숙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줄 몰랐어. 지은아, 자주 한국에 올 수 있어? 도연이 물었어요. 휴가 때마다 올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한국으로 이사를 와도. 캐나다 스타일 김밥도 만들어 보자. 지은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연어나 아보카도를 넣은 김밥이요. 가게도 조금 넓혀볼까? 도연이 제안했어요. 지은이 아이디어를 살려서 퓨전 김밥집으로. 세 사람이 가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32년간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사랑해요. 지은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도연과 박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박은숙이 두 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2년 동안 매일 꿨던 꿈이 현실이 됐어.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정리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일 준비까지.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내일 새 간판 달자. 도연이 말했어요. 고향김밥, 가족이 함께하는 맛집이라고.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완전한 가족의 화합으로 끝났습니다. 32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어요.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